지금으로부터 며칠 전 남미 대륙 북동쪽 끝자락의 밤하늘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지하 30m 콘크리트와 강철로 둘러싸인 전쟁 지휘실에서는 누군가가 주먹으로 작전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의 모니터들은 수도 카라카스 외곽의 정유시설이 화염에 휩싸인 참혹한 광경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M9 리퍼 무인 공격기 6대가 발사한 헬파이어 미사일 24발이 베네수엘라의 심장부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100억 달러 상당의 정제시설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베네수엘라 경제를 지탱해온 석유 수출의 핵심 시설이 단 15분 만에 잔해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장성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은밀하게 복수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보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가이아나의 에세키보 지역에 미국이 비밀리에 건설한 정유시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이아나 정부 소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운영하는 이 시설은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하며 카리브해 전역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었고 미국의 남미 에너지 전략에서 핵심적인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보복 타겟으로 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서쪽 200km 콜롬비아 국경 인근의 깊은 정글 속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지하 벙커가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 쿠바에 건설되었던 미사일 기지를 본떠 만든 이 지하 시설은 수십 년간 베네수엘라군의 가장 은밀한 군사 기지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곳에 중국에서 비밀리에 도착한 50대의 99식 A형 주력 전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이 자랑하는 최신의 전차인 99식 A형은 52톤의 거대한 몸체를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은 이 육중한 기계를 시속 80km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고 125mm 활강포는 2km 밖의 목표물도 정밀하게 관통시킬 수 있었습니다. 포탑과 차체를 감싼 복합 장갑은 최신 대전차 무기들을 무력화시켰고 능동 방어 시스템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전차들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했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우회적인 경로로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중국은 민간 화물선으로 위장한 수송선 3척에 전차들을 분산 적재하여 태평양과 파나마 운하를 거쳐 베네수엘라로 보냈습니다. 50대의 전차는 베네수엘라 지상군 기갑 전력의 새로운 핵심이자 가이아나를 무너뜨릴 비밀 병기였습니다. 12월 31일 오전 3시 마라카이보 기지의 거대한 강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게 울리는 엔진음과 함께 50대의 99식 A형 전차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 전차의 포탑 위에는 적외선 조명과 열상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고 차체 측면에는 추가 연료 탱크와 예비 궤도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차장들은 각자의 포탑 해치에서 상반신을 내밀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전차 운용 훈련을 받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평균 나이 32살, 평균 전차 조종 경력 8년의 이들은 베네수엘라군이 보유한 최정예 기갑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동 경로는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서는 주요 도로를 피해 정글 속 비포장 도로와 강바닥을 따라 이동해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가이아나 남서부의 밀림지대를 관통하여 목표 지점인 에세키보 정유시설까지 직선거리로 350km를 돌파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50대의 전차는 10대씩 5개 소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선두에는 정찰 및 지뢰 제거 임무를 맡은 제1소대가 배치되었고 중앙에는 주격 전력인 제2소대와 제3소대가 위치했습니다. 측면 경계는 제4소대가 맡았으며 후방 예비대로 제5소대가 배치되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오전 4시 15분 전차 종대는 국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국경지대는 인적이 드문 정글과 습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국경 검문소는 몇 곳뿐이었고 대부분의 구간은 단지 지도상의 선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은 이 점을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전차 종대는 쿠유니 강이 지류를 건너며 가이아나 영토로 진입했습니다. 강물은 전차의 허리춤까지 차올랐지만 52톤의 강철 괴물들은 천천히 강바닥을 밟으며 전진했습니다. 엔진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온 매연이 새벽 안개와 뒤섞였고 궤도가 강바닥의 자갈을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정글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국경 침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가이아나군의 국경 수비대는 이 지역에 단 2개 소대 60여 명만을 배치하고 있었고 그들의 주요 감시 장비는 국경 도로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글 깊숙한 곳에서 중국산 최신 탱크 50대가 침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군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나는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아나의 수도 조지타운 외곽에는 6개월 전 완공된 최신식 통합 방공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건설된 이 시설은 가이아나 영공과 영토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12월 31일 오전 7시 12분 센터의 레이더 담당관은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가이아나 남서부 쿠요니 강 유역에서 감지된 다수의 지상 이동체였습니다. 이동 속도는 시속 30km 내외였고 이동 패턴은 전형적인 군사 종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가 포착한 영상을 확대하자 담당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전차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닌 수십 대의 전차가 국경을 넘어 침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더 담당관은 즉시 경보를 울렸고 가이아나 국방부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으며 회의실에 모인 장성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가이아나군 전체 병력은 3,500명에 불과했고 기갑 전력이라고는 구형 장갑차 몇 대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이아나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무력했던 그들이었지만 최근 5년간 에세키보 해상 유전 개발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수익을 국방력 강화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한 최강의 전차 K2 흑표였습니다. 가이아나가 도입한 K2 흑표 전차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베네수엘라군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앞세운 99식 A형 전차는 단순히 중국산 무기라는 꼬리표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전차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와 같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이 전차는 서방권의 3.5세대 전차들과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화력과 방어력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모델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이 전차 50대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경제난 속에서도 석유 수출 대금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비밀리에 중국과 접촉했고 국제사회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 무기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그들에게 99식 A형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줄 복수의 칼날이자 가이아나의 풍부한 유전을 강탈해올 핵심 열쇠였습니다. 이 전차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125mm 활강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괴력이었습니다. 분당 최대 8발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 장전 장치는 전차 내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해주었으며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형 탄약은 수킬로미터 밖에 적 전차 장갑을 종이장처럼 뚫어버릴 수 있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장성들이 가장 신뢰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차 상부에 장착된 능동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나 유도 장치를 감지하면 즉시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하여 적의 조준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포수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이아나의 구식 무기 체계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50대의 전차를 가이아나 국경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작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접경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험준한 열대 우림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습도가 90%를 넘나드는 이곳에서 50톤이 넘는 전차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군은 수개월간 정찰대를 투입하여 정글 속의 비포장 도로와 건기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강줄기를 조사했습니다. 공병 부대는 야간을 틈타 은밀하게 전차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졌고 보급 부대는 전차의 거대한 연료 소비량을 감당하기 위해 정글 곳곳에 비밀 유류 저장소를 구축했습니다. 99식 A형 전차의 1500마력 엔진은 강력한 힘을 자랑했지만 그만큼 엄청난 양의 디젤유를 소모했습니다. 전차 한 대가 하루 동안 기동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의 양은 일반 승용차 수백 대 분량에 달했기에 보급선의 유지는 이번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알베르토 로하스 중령이 이끄는 제1기갑대대는 정글의 습한 열기 속에서도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전진했습니다. 전차 내부의 온도는 섭씨 40도를 훌쩍 넘어섰고 승무원들은 땀범벅이 된 채 조준경과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간 중국의 사막과 러시아의 훈련장에서 이 최신 장비를 운용하는 법을 혹독하게 익혔습니다. 99식 A형의 정밀한 사격 통제 장치는 이동 중에도 오차 없는 사격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야간 투시 장비는 칠흑 같은 정글의 어둠 속에서도 적의 위치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로하스 중령은 무전기를 통해 전해지는 전차들의 육중한 엔진 소음을 들으며 가이아나의 허술한 방어선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아는 가이아나군은 60년대에나 쓰던 장갑차와 소총으로 무장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50대의 최신 탱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흩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간과한 사실은 가이아나가 더 이상 남미의 빈국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에세키보 해상에서 발견된 거대한 유전은 가이아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오일머니가 국고로 유입되기 시작하자 가이아나 정부는 가장 먼저 국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들은 인구와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소수의 인원으로도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이아나 국방부 장관은 전 세계의 전차 시장을 조사하던 중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K2 흑표 전차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독일이나 미국의 전차를 두고 왜 한국산 전차를 선택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나의 선택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악 지형과 험지가 많은 한국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설계된 전차였습니다. 이는 정글과 대지, 구릉지가 뒤섞인 가이아나의 지형에 가장 적합한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K의 핵심 기술인 유압식 서스펜션 시스템은 전차의 몸체를 자유자재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 복잡한 지형에서의 사격 각도를 확보하는 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제안한 패키지 계약에는 단순한 전차 판매를 넘어 정비 기술 전수와 승무원 교육, 그리고 신속한 부품 공급망 구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아나는 이 전차 10대를 도입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대당 가격으로 따지면 베네수엘라의 중국산 전차보다 훨씬 비싼 값이었지만 가이아나는 양보다는 질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가이아나로 건너온 10대의 K2 흑표 전차는 조지타운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되었습니다. 가이아나군은 이 전차들을 에세키보의 수호자라고 불렀으며 전차 승무원들은 대한민국 육군 전차 학교에서 2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친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라메시 쿠마르 대위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훈련받으며 K 전차가 가진 무서운 성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장전수가 필요 없어 승무원을 3명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는 곧 전차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낮추어 적에게 노출될 확률을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1500마력의 국산 파워팩은 예입지대에서도 전차를 가볍게 기동시켰으며 첨단 사격 통제 장치는 한 번 포착한 목표물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정글 속에서 은밀하게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을 레이더 센터로부터 보고받으며 자신이 조종하는 이 강철 짐승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의 50대 괴물과 가이아나의 10대 수호자가 부딪히는 역사적인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은 여전히 자신들이 수적으로 5대1의 우위에 있다고 믿으며 정글의 나무들을 밀어내고 있었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운명은 그 어떤 정찰 보고서에도 적혀있지 않은 참혹한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이아나의 대지 아래 잠들어 있던 검은 황금, 석유의 발견은 이 작은 국가에게 축복인 동시에 거대한 재앙의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 이후 에세키보 해상 유전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막대한 양의 원유는 가이아나의 국내 총 생산치를 단숨에 수십 배로 끌어올렸고, 수도 조지타운의 풍경을 마천루와 현대적인 시설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번영이 커질수록 서쪽 국경 너머 베네수엘라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해온 에세키보 지역이 이제는 세계적인 에너지 요충지로 변모하자 베네수엘라 군부는 무력 사용의 유혹을 참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정세 속에서 가이아나 정부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한국산 전차 도입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가 아닌 대한민국의 K2 흑표였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가이아나 국방부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남미의 덥고 습한 정글 그리고 연약한 지반이 산재한 에세키보 지형에서 70톤에 육박하는 서구권 전차들은 기동력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55톤의 적절한 체급에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K 흑표는 가이아나의 험난한 대지를 질주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 체계였습니다. K 흑표 전차는 단순한 전투 장비가 아니라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과 기계 공학이 집약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1500마력의 파워팩은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까지 단 7초 만에 가속시키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전장에서 적의 조준을 회피하거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완성된 유압식 현수 장치입니다. 이남 서스펜션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전차의 몸체를 앞뒤 좌우로 자유롭게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정글의 구릉지나 낮은 언덕 뒤에 숨어 포탄만 살짝 내밀고 사격하는 헐다운 전술에서 K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각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99식 A형 전차가 지형의 제약으로 포신을 충분히 내리지 못해 허둥댈 때 K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급소를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주행 중 발생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승무원들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이는 장기적인 대치 상황에서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가이아나 기갑 중대의 대원들은 이 환상적인 기계를 다루기 위해 지구 반대편 한국의 전차 훈련장에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라메시 쿠마르 대위와 그의 부하들은 경기도의 깊은 산악지대와 진흙탕이 가득한 훈련장에서 한국 육군 교관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전차 운용의 정수를 전수받았습니다. 한국인 교관들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전차는 단순히 쏘고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전장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최적의 사격 시점을 찾아내는 컴퓨터라는 점이었습니다. K에 탑재된 최신형 사격 통제 장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풍향 센서, 그리고 차체의 기울기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초탄 명중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심지어 험한 지형을 고속으로 주행하면서도 주포는 목표물을 마치 자석처럼 추적하며 고정합니다. 가이아나 대원들은 이러한 첨단 기능을 손에 익히기 위해 수천 번의 모의 사격과 실탄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텅스텐 관통탄이 두꺼운 강철판을 종잇장처럼 뚫고 지나가는 광경을 목격하며 자신들이 조종하는 이 전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열대의 K 흑표 전차는 가이아나 국방의 최후의 보루로서 에세키보 정유시설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되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매일 아침 전차를 점검하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대규모 기갑 부대를 육성하고 있다는 첩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라는 사실이 압박감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K가 가진 특별한 기능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바로 헌터킬러 기능입니다. 전차장이 독립된 조준경으로 다음 목표물을 탐색하는 동안 포수는 현재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이 시스템은 다수의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전장에서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또한 전차 간 데이터 링크 시스템인 전장 관리 체계는 10대의 전차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정보를 공유하게 해줍니다. 한 대가 적을 발견하면 그 좌표가 즉시 다른 9대의 전차 모니터에 공유되어 일사불란한 집중 포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차 10대의 힘이 아니라 10대가 연결된 거대한 신경망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우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가 동원한 50대의 99식 A형 전차라는 압도적인 물량이었습니다. 99식 A형 역시 중국이 서방의 기술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최신의 전차였으며 특히 그들의 화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125mm 주포에서 발사되는 포탄은 K의 정면 장갑조차 위협할 수 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정글의 습한 바람을 맞으며 지도를 펼쳐들었습니다.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는 적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매복 지점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가이아나의 미래와 수천 명의 민간인 생명이 이 10대의 한국산 전차와 30명의 승무원들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글의 새들이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사방이 고요해진 12월 31일의 새벽 쿠마르 대위는 전차 내부에 통신기를 켰습니다. 전 승무원 전투 위치로라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전차의 엔진이 시동되며 내뿜는 진동은 대지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진동은 단순한 기계의 소음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겠다는 가이아나 군인들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승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격 통제 장치를 점검하고 포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에 육중한 금속음이 들려오고
120mm 주포가 천천히 상하로 움직이며 0점을 조절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열상 조준경을 통해 북서쪽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적막한 숲이었지만 그 너머에서는 50대의 강철 괴물들이 숲을 짓밟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남미의 정글은 현대전의 모든 기술이 충돌하는 불지옥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가이아나의 지형 그리고 K 흑표라는 완벽한 무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가슴에 달린 가이아나 국기 패치를 한번 어루만진 뒤 조종수에게 나지막이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제1기갑 대대가 가이아나의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정글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알베르토 로하스 중령은 자신의 99식 A형 전차 포탑 위에서 야간 투시경을 통해 전방을 살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궤도 아래에서 힘없이 쓰러졌고 진흙탕은 52톤의 강철 무게를 견디지 못해 깊은 수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전차의 강력한 엔진은 그 모든 장애물을 비웃듯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하스 중령은 가이아나군의 대응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국경 수비대 몇 명을 마주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전차의 육중한 모습에 겁을 먹고 정글 속으로 도망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이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단 몇 시간 만에 에세키보 정유시설을 점령하는 완벽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사실은 가이아나의 심장부인 조지타운 통합방공센터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제 최신형 합성 개구 레이더는 정글에 짙은 나뭇잎을 투과하여 베네수엘라 전차들의 열지문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가이아나 군 지휘부는 즉시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고 쿠마르 대위의 기갑 중대에 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이미 적의 이동 경로상에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지점을 매복 장소로 낙점해둔 상태였습니다. 그곳은 정유시설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폭 1km 길이 3km의 좁은 계곡이었습니다. 양옆으로 완만한 구릉지가 이어지는 이 지형은 전차 부대가 기동하기에는 다소 협소했지만 매복하는 입장에서는 적의 종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10대의 K2 흑표 전차를 구릉의 역경사면에 배치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헐다운 전술을 실전에 적용할 차례였습니다. K2 전차의 유압식 현수 장치는 이 지형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전차의 앞부분을 낮추고 뒷부분을 높이자 전차의 몸체는 완벽하게 언덕 뒤에 숨겨졌고 오직 정밀한 조준경과 주포의 끝부분만이 능선 위로 살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후 1시 15분 베네수엘라군의 선두 전차가 계곡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하스 중령은 여전히 적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종대 대형을 유지하며 시속 20km로 전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전차들 사이의 간격은 약 50m였으며 이는 좁은 계곡에서 신속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최적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형은 매복 중인 K2 전차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목표물이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전차 내부의 열상 조준경을 통해 적의 선두 전차를 조준했습니다. 4,500m 거리에서 99식 A형 전차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적의 50대 전차 모두가 계곡 안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들의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고 전차 내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안에는 이미 120mm K279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베네수엘라 전차 50대가 모두 계곡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함정으로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엔진 소음을 내뿜으며 전진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무전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차량 사격 준비 목표 지정. 선두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거리 2800. 관통탄 장전 사격. 명령과 동시에 10대의 K2 전차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120mm 주포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화염이 정글의 습한 공기를 가르며 폭발했습니다. 포구 유속, 초속 1700m라는 가공할 속도로 발사된 텅스텐 관통자는 단 1.5초 만에 2.8km의 거리를 주파하여 베네수엘라 전차들의 정면 장갑을 강타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선두에 섰던 10대의 99식 A형 전차는 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거의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K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가 계산한 정밀한 탄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의 급소를 꿰뚫었습니다.
텅스텐 관통자는 99식 A형의 최신 복합 장갑을 종이장처럼 관통한 뒤 전차 내부의 탄약고를 유폭시켰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전차의 포탑들이 수십 미터 상공으로 튕겨 올라갔고 강철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계곡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로하스 중령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최정예 전차들이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전 차량의 연막탄 발사와 비상 기동을 명령했지만 공포에 질린 승무원들은 우왕좌왕하며 대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적의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K 전차의 자동 장전 장치는 첫 발사 후 단 6초 만에 다음 포탄을 장전 완료했습니다. 포수들은 이미 다음 목표물을 조준경에 고정시킨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일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좌우로 흩어지려던 전차 8대가 추가로 격파되었습니다. 99식 A형 전차들이 반격을 시도하며 주포를 언덕 위로 돌렸지만 능선 뒤에 숨은 K 전차들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의 조준 장치는 언덕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구 섬광만을 간신히 포착했을 뿐 전차의 실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K 전차들은 사격 직후 유압 현수 장치를 이용해 몸체를 더 낮추거나 위치를 조금씩 옮기며 적의 조준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전투 시작 불과 5분 만에 베네수엘라군은 18대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계곡 바닥은 불타는 탱크 잔해들로 가득 찼고 살아남은 전차들은 동료들의 잔해에 가로막혀 기동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하스 중령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연막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가이아나군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산 전차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퇴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모든 전차장에게 적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소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0대의 K 흑표 전차는 이제 매복 지점을 벗어나 서서히 능선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는 맹수처럼 그들은 육중한 몸체를 드러내며 공포에 질린 베네수엘라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정글의 정적은 이제 전차포의 굉음과 강철이 찢어지는 비명 소리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계곡 아래는 이제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가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로하스 중령이 급히 명령한 연막탄 사격으로 인해 수백 미터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흰색 연기가 계곡 전체를 뒤덮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군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치명적인 악수가 되었습니다. 99식 A형 전차의 조준경은 가시광선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기에 짙은 연막 속에서 적의 실루엣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던 K2 흑표 전차의 포수들에게 연막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국방 기술이 집약된 제2세대 열상 조준경은 물체가 방출하는 미세한 적외선 신호를 포착하여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연막 속에서 공포에 질려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발버둥 치는 베네수엘라 전차들의 뜨거운 엔진 열기는 K2의 조준경 화면 속에서 밝게 빛나는 표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냉정하게 다음 사격 지점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아군 전차들 간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확인하며 각 전차가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조율했습니다. 이는 중복 사격을 방지하여 탄약을 절약하고 동시에 더 많은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제 사격이 시작되자 연막 속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정밀한 포탄들은 정확하게 99식 A형 전차들의 엔진룸과 포탑 후면을 타격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차병들은 아군 탱크가 폭발하는 소리와 화염을 보면서도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은 전차를 버리고 정글 속으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패닉 상태에서 아무 곳에나 주포를 발사하며 탄약을 낭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2 흑표 전차가 가진 헌터 킬러 기능은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전차장이 독립된 파노라마 조준경으로 새로운 목표물을 탐색하고 지정하면 포수는 즉시 주포를 돌려 사격하는 이 시스템 덕분에 가이아나군은 적보다 몇 배는 빠른 대응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99식 A형 전차가 한 발의 사격 방향을 잡기 위해 허둥대는 동안 K2 전차들은 이미 두세 개의 목표물을 차례로 격파해 나갔습니다. 로하스 중령은 자신의 전차 조준경에 잡히지 않는 적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전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가이아나군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전투 시작 불과 15분 만에 50대의 전차 중 30대, 가까운 전차가 불타는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로하스 중령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그는 남은 전차들에게 연막을 뚫고 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능선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시속 50km로 가속하며 언덕을 기어오르는 베네수엘라 전차들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이동 중에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격을 가하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는 이러한 움직이는 목표물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동 추적 장치는 적 전차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여 조준점을 고정했고 수직과 수평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안정화 장치 덕분에 가이아나 포수들은 아주 편안하게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돌격하던 베네수엘라 전차들은 능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차례차례 멈춰섰습니다. 120mm 주포에서 발사된 탄환들은 적 전차의 포탑을 관통하여 내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텅스텐 합금으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화살 모양의 탄심은 초속 1700m라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보존한 채 전차 내부의 모든 금속 부품을 파편으로 만들어 승무원들을 살상했습니다. 일부 전차는 내부의 장약이 한꺼번에 터지며 포탑이 수십 미터 위로 솟구치는 유폭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화염은 정글의 나무들까지 옮겨붙어 계곡 전체가 거대한 화로처럼 변했습니다. 로하스 중령의 전차 역시 이 죽음의 세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차 우측 궤도에 포탄이 명중하며 전차가 힘없이 멈춰섰고 곧이어 날아온 두 번째 포탄이 포탑 정면을 관통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계곡을 가득 메웠던 엔진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불타는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자랑하던 50대의 최신형 99식 A형 전차 중 49대가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단 한 대의 전차만이 전투 초기 혼란을 틈타 북쪽으로 도주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가이아나군의 K2 흑표 전차 10대는 모두 무사했습니다. 전차의 표면에 적의 파편이 튀어 일부 도색이 벗겨지긴 했지만 기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기술적 우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였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불타는 적의 잔해들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승리에 도취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군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베네수엘라 본토에서는 대규모 추가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이 무전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50대의 전차 손실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이번 패배에 경악하며 공군력과 더 많은 보병 부대를 동원하여 전면적인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승무원들에게 탄약을 재점검하고 진지를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0대의 전차장은 각자의 차량 상태를 보고하며 다음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전차의 포신을 닫고 열상 장비의 렌즈를 정성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조국과 함께 생사를 건 동료들 그리고 자신들이 타는 이 강철의 요새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아나의 정글에 밤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10대의 수호자들은 눈을 부릅뜬 채 다가올 더 큰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라카스의 지하 전쟁 지휘실은 유령이 출몰하는 것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춰진 위성 사진 속에는 검은 점들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한 대당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던 베네수엘라의 자부심, 99식 A형 전차들의 불타는 잔해였습니다. 메데스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작전 지도를 짚었지만 입에서는 어떤 명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10대의 전차가 자신들의 최정예 기갑 대대를 15분 만에 전멸시켰다는 사실은 그 어떤 군사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참사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정보국은 즉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기술적 격차였습니다. 중국산 99식 A형은 외형상 서방의 전차들과 대등해 보였지만 실전에서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사격 통제 장치의 정밀도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K2 흑표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K의 사격 통제 컴퓨터는 적의 이동 속도와 바람의 방향, 지면의 기울기까지 찰나의 순간에 계산하여 포탄을 날렸지만 베네수엘라의 전차병들은 연막 속에서 적의 위치를 찾는 데에만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또한 방어력의 차이도 명확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신뢰했던 중국산 복합장갑은 한국의 최신형 텅스텐 관통자인 K279 탄환의 에너지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초속 1700m로 날아온 강철 화살은 99식 A형의 정면 장갑을 꿰뚫고 내부의 유압 시스템과 탄약 적재함을 순식간에 파괴했습니다. 반면 가이아나의 K 전차들은 적의 조준 레이저를 감지하자마자 자동으로 연막탄을 발사하고 기동 방향을 수정하는 능동적 방어 개념을 실천하며 단 한 대의 손실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메데스 소장은 이 일방적인 전투 결과가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이번 작전의 성공을 전제로 대국민 성명을 준비하고 있었고 정유시설 점령은 베네수엘라 경제 회생의 유일한 돌파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후퇴는 없었습니다. 소장은 남은 가용 자산을 모두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정면 돌격이 불가능하다면 수적인 우위와 화력의 집중으로 적을 압살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의 새로운 작전은 이른바 제파 공격이었습니다. 먼저 구형이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T-72 전차 20대를 선봉에 세워 가이아나군의 탄약 소모를 유도하고 적의 위치를 강제로 노출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보병 전투차인 BMP-3 30대가 측면으로 우회하여 전차의 취약한 후면과 측면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후방에 배치된 러시아제 ES-30 자주포 20문이 가이아나군의 예상 매복 지점에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할 예정이었습니다. 메데스 소장은 현대전에서 아무리 뛰어난 전차라 할지라도 쏟아지는 포탄과 사방에서 몰려드는 보병의 대전차 화기를 모두 막아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승조원들에게 이번 전투에서 패배하는 자는 즉결 처분하겠다는 서슬퍼런 명령을 내리며 그들을 다시 정글로 밀어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가이아나 기갑 중대의 쿠마르 대위는 승리에 취해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차의 외부 카메라를 통해 주변 지형을 다시 점검하며 적의 보복 공격이 곧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적의 물량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전차포 탄약의 잔여량을 확인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K 전차는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빠른 연사 속도를 자랑하지만 그만큼 탄약 소비도 빨랐습니다. 각 전차당 남은 탄약은 평균 25발 내외였으며 이는 적의 대규모 파상 공격을 막아내기에 결코 넉넉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조지타운 사령부에 긴급 탄약 보급을 요청하는 한편 승무원들에게 확실한 사격 기회가 올 때까지 발포를 자제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정글의 밤은 깊어갔지만 양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T-72 전차들이 엔진 소음을 죽이며 서서히 국경을 다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낮의 교훈을 얻은 듯 전차들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 수시로 정지하여 주변을 탐색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 뒤에는 어둠을 틈타 침투하는 보병 부대원들이 대전차 미사일을 어깨에 메고 나무 사이를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나의 K 전차 승무원들은 열상 장비를 가동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주시했습니다. 적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희미한 열기가 모니터에 감지될 때마다 포수들의 손가락은 발사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무전기를 통해 전 대원에게 정숙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적이 정유시설에 더 가까이 다가와 자신들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묘한 심리전이 펼쳐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차병들은 낮에 파괴된 동료들의 전차 잔해를 지나치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불타는 강철의 냄새와 동료들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탄 T-72 전차가 가이아나의 K를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반면 가이아나 대원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가진 압도적인 성능을 확인했기에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단 10대의 전차에 달려있다는 중압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한국에서 받은 고된 훈련의 기억이 그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포탑 해치를 살짝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화약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곧 다가올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0시 30분 베네수엘라의 자주포 진지에서 폭우 섬광이 번뜩였습니다. 12km 후방에서 발사된 155mm 포탄들이 곡선을 그리며 가이아나군의 예상 진지로 날아왔습니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폭음과 함께 대지가 뒤흔들렸고 거대한 파편들이 숲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메데스 소장은 이 포격으로 가이아나 전차들의 사격 통제 장치나 관측 장비가 파손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쿠마르 대위는 이미 적의 포격을 예상하고 진지를 남쪽으로 500m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포탄들은 텅 빈 숲과 구식 참호들을 타격했을 뿐 K 전차들은 단 한 대의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격의 화염은 적 전차들의 실루엣을 일시적으로 드러내주는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냉정하게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적의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각 차량 목표 지정 사격은 제파식으로 진행한다. 라는 그의 명령과 함께 두 번째 대규모 전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포성의 여운이 채가시기도 전에 가이아나의 K2 흑표 전차들이 침묵을 깨고 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이 발사한 자주포탄들이 엉뚱한 숲을 불태우는 동안 능선 남쪽에서 숨죽이고 있던 열대의 수호자들은 이미 적의 선봉인 T-72 전차들을 조준경 정중앙에 고정시킨 상태였습니다. 어둠은 베네수엘라군에게는 두려운 장막이었지만 최첨단 흑표 전차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사냥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2세대에 걸친 열상 조준경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적전차의 뜨거운 포신과 엔진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대나처럼 밝게 보여주었습니다. 쿠마르 대위의 차가운 명령과 함께 첫 번째 탄환이 포신을 빠져나갔습니다. 초속 1700m의 속도로 날아간 텅스텐 관통자는 2000m 밖에 있던 T-72 전차의 포탑 정면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구형 소련제 장갑은 최신형 한국산 탄약에 가공할 에너지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고 전차는 단 한 발의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T-72 전차장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구형 야간 투시경으로는 적의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는데 아군 전차들이 하나둘씩 폭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급히 연막탄을 터뜨리고 지그재그 기동을 시작했지만 K2 전차의 자동 추적 장치는 적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계산하여 포신을 고정시켰습니다. 연이어 발사된 9발의 포탄이 다시 한번 어둠을 뚫고 날아가 적의 선두 그룹을 전멸시켰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군은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엿보던 BMP-3 보병 전투차 30대가 엔진의 회전수를 높이며 고속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계곡 양쪽의 구릉을 타고 올라와 K2 전차의 측면을 노렸습니다. 전투차에 탑재된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으며 K2 전차들의 장갑을 두드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전차 내부로 울려 퍼졌지만 K2의 복합 장갑은 이 정도 수준의 공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협은 BMP-3에서 내린 보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접근하여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코르넷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 준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중 성형 작약 탄두를 장착하여 현대적인 전차의 장갑도 충분히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보병 한 명이 조준경의 K2 전차의 육중한 몸체를 고정하고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꼬리 부분에서 하얀 불꽃을 내뿜으며 미사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K2 흑표 전차의 놀라운 방어 기술이 실전에서 처음으로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전차 사방에 장착된 초소형 레이더가 접근하는 미사일을 밀리초 단위로 감지해냈습니다. 전차의 컴퓨터는 즉시 위협을 판단하고 포탑 측면에 장착된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작은 폭발음과 함께 전차에서 대응탄이 튀어나갔습니다. 이 대응탄은 미사일의 비행 궤적상에서 정확하게 폭발하며 강력한 파편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날아오던 코르넷 미사일은 전차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요격되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베네수엘라 보병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차에 장착된 원격 조종 기관총을 가동했습니다. 전차 내부에서 조이스틱으로 조종되는 7.62mm 기관총은 열상 카메라의 도움을 받아 어둠 속에 숨은 보병들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숲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베네수엘라의 측면 공격 부대는 순식간에 와해되었습니다. 전투는 이제 난전의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베네수엘라군은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왔고 쿠마르 대위는 10대의 전차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5대는 정면에서 다가오는 T-72 전차들을 저지하고 나머지 5대는 측면의 보병 전투차들을 소탕했습니다. K2 전차의 1500마력 엔진은 진흙탕과 험준한 지형에서도 전차를 민첩하게 움직이게 해주었습니다. 전차들은 제자리에서 급회전하며 포신을 돌렸고 이동 중에도 흔들림 없이 정확한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육군에서 강조하던 기동간 사격의 정수가 남미의 정글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T-72 전차들이 반격하며 발사한 포탄 한 발이 K2 넘버 2 전차의 포탑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전차가 크게 흔들렸지만 폭발 반응 장갑이 작동하며 내부로의 관통은 막아냈습니다. 전차 내부의 승무원들은 일시적인 뇌진탕 증세를 보였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조준경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타는 이 전차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확인하며 오히려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오전 2시 30분 두 번째 대규모 교전이 끝났을 때 계곡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은 20대의 전차와 27대의 보병 전투차를 잃고 퇴각했습니다. 가이아나군은 여전히 10대의 전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격렬한 전투를 거치며 탄약의 절반 이상을 소모했고 일부 전차는 장갑 표면에 반응 장갑이 소진되어 방어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승무원들은 이틀간의 연속된 긴장 속에서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전차 밖으로 나와 타오르는 적의 잔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화염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최후의 수단으로 공중 전력을 동원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가이아나에게는 이를 막아낼 전투기나 고성능 방공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열대의 전차가 가진 스스로의 방어력만으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죽음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에게 짧은 휴식을 명령하는 동시에 탄약 보급 차량이 조지타운에서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북쪽 지평선 너머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낮은 회전 날개 소음은 그들에게 휴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제 하인드 공격 헬기의 불길한 전주곡이었습니다. 동쪽 지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던 낮은 회전 날개 소음은 순식간에 정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러시아가 자랑하는 지상의 저승사자 미-35M 하인드 공격 헬기 8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공중 탱크라고도 불리는 이 육중한 기체들은 짙은 국방색 도장을 한 채 지표면을 스치듯 날아오며 가이아나의 K2 흑표 전차들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마라카이보 기지에서 출격한 이 헬기 편대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 조종사들이 조종하고 있었으며 각 기체에는 8발의 AT-9 대전차, 미사일과 30mm 기관포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메데스 소장은 지상전에서의 참패를 공중에서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만회하겠다는 독이 오른 결단하에 이 정예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오전 8시 20분 태양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정글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던 평화로운 순간은 하인드 헬기들의 미사일 발사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지상전에서 무적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죽음의 비를 막아내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차의 전면과 측면 장갑은 철벽과 같았으나 포탑의 상부 장갑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드 헬기의 조종사들은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K2의 주포가 닿지 않는 높은 고도와 사각지대를 확보한 채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하나둘씩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K2 넘버 2 전차에서 일어났습니다. 헌신적인 전차병들이 밤새 장갑의 손상을 수리하며 전투 의지를 다지던 그 전차였습니다. 하인드에서 발사된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의 포탑 상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섭씨 6,000도의 고열을 내뿜는 금속 제트가 얇은 장갑을 뚫고 내부로 쏟아져 들어갔고 그 충격으로 전차장과 포수가 즉사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강철의 요새는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비명과 곧이어 찾아온 정적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K2 넘버 5 전차 역시 엔진실 상부에 직격탄을 맞으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연료 탱크가 폭발하며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고 승무원들은 불타는 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가이아나의 자랑이었던 최신의 전차 3대가 고철로 변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활지에 머물다가는 전 부대가 몰살당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전 차량의 정유시설 내부로의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저장 탱크와 복잡하게 얽힌 배관시설 사이라면 하늘에서의 시야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남은 7대의 전차들은 엔진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정유시설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드 헬기들은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매처럼 전차들의 뒤를 쫓으며 30mm 기관포를 퍼부었습니다. 강철 탄환들이 전차의 장갑에 부딪히며 불꽃을 일으켰고 궤도 주변에 흙먼지가 폭발하듯 튀어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K2 넘버 7 전차가 궤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며 멈춰섰습니다. 조종수는 필사적으로 전차를 움직이려 했지만 끊어진 강철 궤도는 헛바퀴만 돌 뿐이었습니다. 고립된 넘버 7 전차를 향해 2대의 하인드가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결국 그 전차 또한 거대한 폭발과 함께 멈춰섰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반격할 것인가. 그는 전 대원에게 전차의 원격 조종 기관총을 하늘로 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62mm 기관총 4대가 동시에 불을 뿜으며 하늘을 향해 총탄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1분에 수천 발씩 쏟아지는 총탄 세례의 하인드 헬기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장갑 헬기였지만 조종석 근처나 엔진 흡입구에 집중 사격을 받으면 치명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쿠마르 대위는 K 전차의 주포를 이용해 헬기를 조준하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는 본래 지상 목표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밀한 추적 기능을 이용해 낮게 나는 헬기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폭탄 한 발이 하인드 한 대의 동체 근처에서 폭발했습니다. 직접 명중은 아니었지만 거대한 충격파와 파편이 헬기의 로터를 강타했습니다. 비틀거리던 헬기는 제어력을 잃고 정글 속으로 추락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아군 전차들의 희생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남은 헬기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의 고도를 높이며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타 남은 6대의 K2 전차들은 정유시설의 복잡한 구조물 사이로 숨어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대한 원유 저장 탱크들이 전차들을 덮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유시설 안으로 들어온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이곳은 가연성 물질이 가득한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잘못된 사격 한 번에 시설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포탑 위를 가로지르는 은색 배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하인드 헬기들이 건물 사이를 훑으며 전차들의 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낮은 회전 날개 소리는 마치 전차병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전차 내부의 모니터를 통해 남은 전차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단 10대로 시작했던 위대한 여정은 이제 6대만이 남은 채 가장 어둡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동료들의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쿠마르 대위는 무전기를 들고 대원들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며 전우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자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유시설 내부의 차가운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6대의 수호자들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전투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조준경에 눈을 밀착시켰습니다. 하늘 위의 사냥꾼들과 지상의 투사들 사이에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유시설 내부의 공기는 이제 산소보다 매연과 기름 냄새가 더 가득한 질식할 것 같은 상태로 변했습니다. 6대의 K2 흑표 전차가 거대한 저장 탱크 사이사이에 몸을 숨긴 채 낮은 엔진음을 내뱉고 있을 때 정유시설 외곽에서는 베네수엘라군이 준비한 최후의 카드가 소리 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메데스 소장은 기갑전력과 항공전력만으로는 한국산 전차의 정교한 방어망을 완벽히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베네수엘라 최정예 보병 부대인 제7공수여단 2,500명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정글 전투의 베테랑들이었으며 무엇보다 한 명 한 명이 최신형 러시아제 RPG-29, 대전차 로켓과 중국산 HJ-22,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2,500명의 병사들이 정유시설을 사방에서 포위하며 좁혀오는 광경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베네수엘라 보병들은 정유시설의 담장 너머 200m 지점까지 은밀하게 접근하여 매복을 완료했습니다. 각 소대는 전차의 취약한 상구와 후면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전차 내부의 외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주변을 살피던 중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들리던 정글의 새소리가 완전히 멈췄고 시설 외곽의 수풀들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남은 전차들의 경계 태세를 발령했지만 이미 베네수엘라군의 발사 신호가 떨어진 뒤였습니다. 여단장의 단호한 사격 명령과 함께 사방에서 수백 발의 대전차 로켓과 미사일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미사일의 궤적은 마치 거대한 그물이 정유시설을 덮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폭발과 함께 K2 넘버 6 전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3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왔고 능동 방어 시스템이 한 발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2발은 전차의 포탑 후면을 강타했습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나며 전차는 순식간에 불덩이로 변했고 정유시설의 배관에서 쏟아진 기름이 불길을 키웠습니다. 뒤이어 건물 뒤에 숨어있던 넘버 8 전차 역시 벽을 뚫고 들어온 4발의 미사일에 피격당했습니다. 강철 구조물조차 미사일의 파괴력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K2 넘버 3 전차는 필사적으로 기동하며 건물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매복해 있던 보병들이 발사한 로켓포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단 3대의 전차가 더 파괴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쿠마르 대위가 탄 K2 넘버 1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전차 내부로 들려오는 동료들의 마지막 교신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위망은 더욱 좁혀졌고 베네수엘라 보병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전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머무른다면 결국 동료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조종수에게 엔진의 출력 제한을 해제하고 최대 속도로 북쪽 담장을 향해 돌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가장 많이 집결해 있는 정면을 돌파하여 혼란을 주고 포위망을 뚫겠다는 광기 어린 도박이었습니다. 1500마력의 엔진이 굉음을 내지르며 55톤의 강철 뭉치를 밀어붙였습니다. 전차는 시속 70km의 속도로 콘크리트 담장을 들이받으며 정유시설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차의 출현에 베네수엘라 보병들은 당황했습니다. 전차가 자신들을 향해 질주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쿠마르 대위는 원격 조종 기관총과 동축 기관총을 동시에 가동하여 전방에 불꽃의 비를 뿌렸습니다. 7.62mm 총탄들이 쏟아지며 보병들의 대열을 무너뜨렸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이 필사적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K2 넘버1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미친 듯이 작동하며 접근하는 위협들을 공중에서 폭파시켰습니다. 전차는 궤도가 손상되고 장갑 표면이 불타오르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고 적의 진영을 짓밟으며 나아갔습니다. 120mm 주포에서 발사된 마지막 고폭탄들이 적의 지휘부를 타격했고 베네수엘라 북쪽 방어선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차를 정글 깊숙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나무들이 꺾이고 흙먼지가 치솟는 가운데 K2 넘버1은 기적적으로 포위망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후 3시 45분 뒤를 돌아본 대위의 눈앞에는 검은 연기에 휩싸인 정유시설의 참혹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하와 동료들이 그 지옥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생존자 확인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잡음뿐이었습니다. 대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추격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조종수에게 멈추지 말고 북쪽으로 달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후 6시 정글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군의 추격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야간의 정글은 보병들에게도 위험한 장소였으며 K2 전차의 야간 전투 능력을 두려워한 그들은 일단 거리를 두고 포위망을 다시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 전차를 숨기고 시동을 껐습니다. 사방은 죽은 듯 고요했고 전차 내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승무원 4명은 모두 무사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대위는 위성통신기를 꺼내 조지타운 사령부에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K2 넘버1 생존 현재 위치 북위 6도 32분 명령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의 짧은 보고의 사령관은 12시간만 더 버티면 미군이 도착할 것이라는 간결한 답을 보내왔습니다. 대위는 포탑 위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적들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이아나의 운명은 이 상처 입은 단 한 대의 전차와 지친 4명의 병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정글의 차가운 이슬이 전차에 달궈진 장갑 위로 떨어지며 희미한 수증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곁에 놓인 소총을 다잡으며 다가올 마지막 새벽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유시설에서 쓰러져간 36명의 동료들이 지금도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아나의 가장 길고도 참혹했던 12월 31일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밤은 정글의 차가운 정막과 함께 깊어갔지만 가이아나의 하늘 위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쿠마르 대위와 지친 3명의 승무원이 K2 넘버1 전차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다가올 최후를 준비하던 그 시각, 대서양 상공 7,000m 고도에서는 미 공군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 4대가 거대한 엔진음을 내뿜으며 조지타운을 향해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완전 무장을 마친 미 육군 제75 레인저 연대 대원 520명이 탑승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베네수엘라의 남은 기갑 전력을 완벽히 무력화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전격적이었으며 이는 단순히 가이아나를 돕는 것을 넘어 남미의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조지타운 공항에 착륙한 레인저 대원들은 곧바로 가이아나군이 제공한 UH-60 블랙호크 헬기에 몸을 싣고 정유시설 북쪽 정글로 향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마지막 전투를 직감하고 소총을 다잡았지만 무전기에서 들려온 것은 베네수엘라의 위협이 아닌 낯설지만 든든한 영어,
교신이었습니다. K2 넘버원, 이곳은 미 육군 레인저다. 귀관의 위치로 접근 중이니 아군 식별 신호를 송출하라라는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가이아나 전차병들에게 신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10분 후 세대의 블랙호크가 전차 주변에 착륙했고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내려온 레인저 대원들이 순식간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전차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와 레인저 대대장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전황은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미 해병대에 상륙한 바타노가 조지타운 항구에 입항하며 M1 에이브람스 전차들과 해병대대를 쏟아냈고 하늘에는 미국의 무인 정찰기들이 베네수엘라군의 움직임을 낱낱이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메데스 소장은 더 이상 승산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의 기갑 전력을 잃은 상태에서 미군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1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통해 가이아나 영토에서의 즉각적인 철수와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침략의 불길은 그렇게 이틀 만에 꺼졌고 정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이틀간의 에세키보 작전에서 베네수엘라군은 99식 A형 전차 49대를 포함해 총 100대 이상의 장갑 차량과 공격 헬기 3대, 그리고 500여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가이아나군 역시 뼈아픈 희생을 치렀습니다. 10대의 K2 흑표 전차 중 9대가 격파되었고 36명의 용감한 전차병들이 정유시설의 화염 속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10대의 전차가 100대가 넘는 적의 대규모 기갑 부대를 상대로 방어선을 지켜내고 미군이 도착할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기술적 우위와 철저한 훈련이 수적인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극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가이아나의 수도 조지타운에서는 승전 기념식 대신 엄숙한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상처 입은 채 저상 수송 차량에 실려 들어오는 K2 넘버원 전차를 향해 환호와 눈물을 보냈습니다. 전차의 장갑에는 미사일 피탄 흔적과 그을음이 가득했고 끊어진 궤도는 임시로 고정된 상태였지만 그 모습은 가이아나의 자유를 지켜낸 가장 고결한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전차에서 내리는 쿠마르 대위와 3명의 승무원에게 가이아나 최고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훈장을 가슴에 달며 이 영광은 제가 아닌 정유시설에서 마지막까지 포신을 돌리지 않았던 내 36명의 형제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지타운 국립묘지에는 36개의 관이 나란히 안치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오열과 동료들의 경례 속에 예포가 울려 퍼졌고 가이아나의 밤하늘은 추모의 불꽃으로 채워졌습니다. 쿠마르 대위는 식이 끝난 후에도 홀로 묘지에 남아 전우들의 묘비 앞을 지켰습니다. 그는 묘비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전장에 남겨졌던 K2 넘버원 전차가 가이아나 국립박물관으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수리되지 않은 채 당시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모습으로 전시되어 후대의 가이아나 군인들의 용기와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기적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미의 작은 나라를 지켜낸 10대의 수호자 K2 흑표에 숨겨진 전투 기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강철의 야수는 지구 반대편 낯선 땅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고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강력한 포와 두꺼운 장갑이 아니라 그 무기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에세키보의 정글은 이제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땅에 새겨진 K2 전차의 궤도 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평화의 문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장엄한 전투의 기록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영웅들의 명복을 빕니다.